제가 특이하게 보는 그 관점은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아동학대, 학교폭력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이 거예요. 가평 사건 안에 가평 사건 안에.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네. 오랜만에 돌아온 그알 외전 7번째 시리즈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그알 외전 시리즈를 통해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사건들, 그 사이에 숨겨진 범죄자들의 심리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본다 라고 들었거든요. 네. 언뜻 보기에는 이게 전혀 별개의 사건 같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건들 중에서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범행 과정, 또 범행 대상을 선택하는 그런 어떤 결심 이런 등등이 굉장히 유사한 그런 그 사건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걸 좀 파악을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이런 범행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가 방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얘기해 볼 수 있는. 반드시 그 행동의 이면에는 그 심리적인 그 작동에 의해서 행동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심리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보다 더 본질적인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교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궁금한데, 첫 시간 함께 이야기해 볼 사건이 바로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두 차례나 방송했던 그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인 거죠. 저희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일 텐데, 교수님께서 이 가평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 피해자 윤 씨하고 그리고 이제 아내 지인들이 같이 물놀이를 가게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 다이빙을 한번 하고 가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3명이 다이빙을 하게 되는데, 피해자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다이빙을 하게 되죠. 근데 결국은 이제 물에서 떠오르지 못하고 숨진 사체로 발견됐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긴 했어요. 네. 했는데 익사로 판명이 났죠. 그 상황에서 이제 그 피해자를 보험에 들어놨다고요. 네. 그 보험 만료 4시간 전에 그 사건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보험조사관들이 봤을 때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사실 이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떳떳한 거죠. 왜냐하면 공식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익사로 나왔으니까 난 떳떳하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보험금 8억을 자기 손에 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때 이제 바로 우리 그 아래다가 이 대형 보험사가 아니 계약은 맺어놓고 사고 나니까 보험금을 안 주더라. 이건 뭔가 좀 제보하겠다. 본인이 이렇게 제보한 거잖아요. 본인이 이제 스스로 제보한 거죠. 근데 이제 또 그 알이 또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여기에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수사를 요구했고, 검찰 2차 조사 바로 직전에 이제 도주를 했고, 공개 수배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도주를 하다가 17일 만에 지금 검거가 돼서 조사 중인 그런 사건이죠. 그러면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특이점, 교수님이 보는 특이점은 뭘까요? 제가 특이하게 보는 그 관점은 이 사건이 결국은 보험살인으로 귀결됐지만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집안에서의 그 아동학대. 아동학대.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요즘 많이 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학교폭력.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가평 사건 안에 가평 사건 안에.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네, 전혀 우리가 보통 일반 분들은 아니 이게 무슨 아동학대하고 학교폭력이 뭐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첫째 이제 아동학대와 연관돼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학대받는 아동은 학대를 하는 그 주체인 뭐 자기 그 친부모나 또는 뭐 보호자 이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 생존을 위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계속 메시지를 던져요. 근데 이제 피해자 남편 윤 씨가 조연수가 내연남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조연수하고 자기 아내인 그 이은혜의 관계를 눈치를 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네, 왜냐하면 굉장히 기간이 길고 횟수가 빈번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조연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나를 학대하는 그 주체로부터 좀 인정을 받고 좀 기용을 받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인데 학대하는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게 아니죠. 그게 이제 그 아동 학대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학교 폭력과 연관돼서는 조연수하고 이은혜가 이제 30대고 이 피해자 윤 씨 같은 경우는 한 10살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근데 거기에서 찍은 그 영상들을 보게 되면 말을 반말을 해요. 그리고 조롱하고 이은혜가 사실은 아내잖아요. 그럼 자기 남편을 보호해야 될 사람인데 거기서 얘, 쟤라고 얘기하면서 옆에서 자꾸 그렇게 부추겨요. 같이 놀리고 같이 놀리고 조롱하고 거기다가 이제 수박을 머리로 깨는 그게 있었는데 피해자 윤 씨가 당첨이 된 게 아니에요. 가위바위보로 해서. 누가 당첨이 됐냐면 이은혜가 당첨이 된 건데 남편 윤 씨가 대신해 준 거죠. 안경 벗어놓고 머리로 쪼개고. 근데 옆에서 막 이렇게 또 조롱을 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야 이게 뭐 무슨 학교 폭력에서 좀 취약한 그 동급생 하나를 놔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조롱하고 웃고 떠들고 그래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 영상들이 그렇게 보이네요. 예. 근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무래도 이은혜 본인이 직접 그것이 알고 싶다 제보한 사실인데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을 못 받고 있다면 억울하다고 제보를 한 거잖아요. 그런 죄를 지었는데도 그렇게 뻔뻔하게 언론에 제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인이 진짜 억울하면 제보할 수 있죠. 본인이 진짜 억울하면. 일단 공식적으로는 국가기관인 경찰에서 내사종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떳떳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졌는데 한번 면죄부가 위에 덮어씌운 거예요. 그 상황에서 8억은 눈앞에 있는데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래다가 얘기를 한 것이다. 저도 이제 그 처음에 하는 1편을 봤는데 내연남에 대해서 굉장히 떳떳하게 얘기를 하니까 스스로 제가 내연남이 있었어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이랑 오빠랑 많이 어울렸거든요. 그렇게 계속 같이 놀러 다니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랑 1월인가 2월쯤에 이제 내연 관계가 시작이 된 거죠. 그게 아마 일반인들과 이연애에 있어서의 그 사고 체계가 좀 약간 차이가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너무 이게 급한 거예요. 보험금 받는 게 보험금 받는 게 급하니까 할 소리 안 할 소리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또는 이 취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버린 거죠. 말씀 들어보면 첫 번째 이은혜는 억울하긴 억울했던 거네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갖춰진 조건들이 완벽하니까. 그래서 그럼 언론도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겠지라고 생각했을 테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표면적으로 자수라고 하는 형식을 취했잖아요. 이은혜는 6시까지만 버텨달라고. 이은혜가 짜놓은 자수 플랜이 있대요. 살인범이 자기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6시에 할 테니까 그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들 입을 좀 닫아달라. 약간 그 유사 엠바고 같은 그런 조건까지도 내밀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은혜는 이 언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접촉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울렁증 같은 것이 없구나.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기자회견을 하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 이은혜 같은 경우에 뭐 방송국에서 그 집을 리모델링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렸을 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번 그 언론에 있어서의 파격적인 파워에 대해서 인식을 한번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살인 피의자인데 도움받는 그런 프로에 나왔던 아이였다라는 게 상당히 또 충격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이제 그걸 봤는데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아이. 뭐 나는 다음에 돈을 벌어서 나와 같은 그런 불쌍한 사람을 돕겠다. 그것까지 정말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괴물이 됐을까? 그렇죠. 궁금해요. 어떻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아마 추정컨대 학교로 갔을 때 친구들이 야, 너 연예인하고 같이 나왔더라. 그거 다 알려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의 나이 정도 되면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붕 떴을 거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집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만 보면 집이 바뀐 그 이외에는 자기의 어떤 그 생활 수준이 확 달라졌다든가 이런 거는 없거든요.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버리면 사람이 굉장히 거기에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 프로 나왔다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집만 바뀌는 거니까. 집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것을 뭐라고 좀 부르고 싶으냐면 그 신데렐라 그 신드롬. 신데렐라 신드롬? 네. 아주 전형적인 신데렐라 신드롬이죠. 이은혜 같은 경우. 이은혜 같은 경우가. 신데렐라가 연애에 가기 위해서 자기는 못 가니까 울고 있었는데 요술사가 나와가지고 호박을 가지고 마차를 만들고 네. 쥐를 가지고 말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12시가 딱 되면은 다시 와야죠. 오는 거예요. 전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맛보지 못한 그런 것을 맛봤단 말이죠. 사람들의 관심도 끌고 집도 달라지고 TV에도 나오고 본인은 많이 알려진 거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가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사춘기가 오거든요. 가출을 하면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가출팸 해서 이제 주위의 비행 청소년들하고 뭐 어울리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불법 유사 성행이 없어 아주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은혜가 성이라든가 돈이라든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보도에 의하면 남성들 고객 명단 관리를 이은혜가 해요.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다 적어 놨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이게 남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남자들을 선택을 하면 나에게 이게 뭔가 돈이 될까라고 하는 그 범행 대상들을 선택하는 그런 노하우를 상당히 축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제가 좀 이야기로는 그런 신데렐라 신드롬이란 걸 겪었을 테고 이은혜가 방송을 통해서 이은혜는 그 방송 전과 다르게 이 어떤 신데렐라가 되는 경험을 하면서 하지만 12시가 되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12시가 돼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계속 신데렐라이고 싶은 거잖아요. 정말 좋은 학생입니다. 저요? 이런 질문을 해주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여기 있는 명치 끝이 찌르르해요. 어떤 느낌이죠? 명치가 찌르는 느낌. 아주 감동을 받는다. 아 어떻게 이렇게 네. 하나를 가르쳐 주면은 두세 개를 갖다가 얘기를 하느냐. 감사합니다. 네. 아니,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힘들고 막 가난하고 이런 삶이었을 텐데 어떤 자기가 주목을 받고 집이 좋아지고 이런 신데렐라를 겪고 나서 그런 경험에서 되게 즐거움을 느꼈는데 12시가 되면 돌아가야 돼. 근데 나는 이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더 이상 12시가 돼도.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결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모든 뭐 방송 출연하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럼요. 정말 소수인 거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은혜를 보면서 이제 그 전에 뭐 엄령이나 뭐 고유정 이런 또 살인범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교수님 봤을 때 어때요? 이런 이은혜와 좀 비슷한 유형의 범죄자 그 전에 또 있었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여성 범죄니까 여성 범죄자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저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달라 보이는 그런 사건인데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범죄자가 남성인 그런 경우인데 유사한 그런 사건이 있어요. 이영학 사건이라고 어금니 아빠. 어금니 아빠. 네. 네. 이영학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 백악종이라고 하는 유전병을 앓고 있는 남성이 있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자기 딸이 똑같이 그 유전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언론에 이제 노출을 시켰고 자신의 유전병을 그대로 물려받은 딸을 포기하지 않고 그 딸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헌신적인 아버지의 상 이런 식으로 이제 남들에게 비춰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후원자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여중생을 유인해서 살해했는데 그 여중생이 자기 딸의 친구였다라고 하는 그 범인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그 사실이 밝혀져서 엄청난 충격을 줬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 터지고 난 이후에
거꾸로 쭉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그 사람의 그 언론에 미친 생활과 그 이면의 생활은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뭐 성매매업소를 운영을 한다든지 또 그 후원금을 가지고 외제차를 사가지고 그걸 개조해서 뭐 판다든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범죄, 성범죄 뭐 이런 것에 관련성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주 우리 국민들이 마치 그 뒤통수를 맞은 듯한 그렇죠. 그런 배반감을 느꼈던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사건만 놓고 보면은 이 이은혜 사건과 좀 많이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험살인이고 네네. 여기는 성추행과 뭐 살인 시신유기까지 했던 다른 성격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신 거예요? 이영학의 범죄 행각이 드러난 것은 여중생의 유인 납치해서 성폭행, 살해, 시신유기한 겁니다. 이은혜 같은 경우는 남편의 보험살인이죠. 근데 그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접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디에 주목을 했냐면 이영학의 그 범죄 행각 그 이전 단계에 자기 아내와의 어떤 관계 그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영학이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했던 그 어금니 아빠 살인 사건 네. 그게 아니라 그 한 달 전에 있었던 그 이영학 아내의 사망 사건 그 또 이전에 있어서의 아내와의 관계 관계 네, 그런 것들을 놓고 비교하면 이 두 사건이 아주 다르게 보이다가 매우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래요. 이연애 사건과 이제 이영학 사건 같은 경우는 성과 돈이라고 하는 그 주제어가 있어요. 키워드가 성과 돈. 성과 돈이에요. 불법적으로 뭐 성매매업소를 뭐 운영을 한다. 뭐 그것도 뭐 성과 돈에 이렇게 연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언론을 이용을 네, 그쵸, 그쵸. 했다. 네. 그 언론에 노출됐다라고 하는 그 학습 효과로 인해서 언론의 힘은 아주 이게 그 파괴적이다. 그래서 이 언론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있는데 이 배우자들을 진정한 어떤 그 상대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로 철저하게 이용을 했다. 언론에 노출될 때 이영학의 아내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말도 잘 하지 않고 그 순종적인 그런 여성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졌는데 나중에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이제 알아보니까 이영학이가 그 많은 후원금을 가지고 자기 아내 온몸에 문신을 시켰어요. 맞아.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이 아까 그 성매매업소를 운영을 하면서 자기 아내를 또 거기에다가 내보냅니다. 이영학 입장에서는 방송이 나온 지 오래되니까 사람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후원금 같은 게 막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좀 필요했었던 거로 보이는데 계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남성에게 자기 아내가 성폭행을 오랜 기간 동안에 당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아이템을 하나 개발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영상을 또 찍어서 이제 경찰에 그 신고를 합니다. 성폭행으로 고소를 하고 한다면 뭐 합의를 한다든가 하는 그 과정에서 돈을 좀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보통 일반적인 그 부부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배우자를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아주 나쁜 쪽으로 이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가 염하는 거를 셀프로 찍으면서 또 후원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더욱 엽기적인 것이 뭐냐면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맞아. 스스로 언론기관에 제공을 한 거예요. 또 이렇게 장례비용 필요하다. 장례 비용이 필요하고 나는 조금 있으면 병 때문에 죽을 사람이니까 시한부다 이러면서. 네, 시한부니까 우리 딸을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배우자가 사망을 했는데 사망한 다음까지도 그 배우자를 이용한 거잖아요. 여기서 돈을 벌려고 하고. 그렇죠. 그게 유사하다는 그러네요. 거죠. 저는 이영학 하면 그 중학생 그 살인 사건을 보통 많이 떠올리니까 그렇죠. 좀 아내와 연관성을 바로 생각 못했었는데 듣고 보니까 그런 유사성이 확실히 보이네요.
사실 이제 이은혜 사건 나고 난 뒤에 그때 뭐 이영학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후원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 해요. 남을 그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는 지속이 돼야 돼요. 되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은혜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나이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은 멘토였어요. 물질적인 후원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후원자하고 좀 이렇게 링크를 시켜줘서 그 아이가 자라나는 그 과정에서 혹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후유증이라든가 가치관의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오늘날의 이은혜라고 하는 그런 괴물은 탄생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영학 같은 경우는 눈먼 돈들이 막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흔들리게 돼 있죠.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이렇게 한번 툭 치니까 돈이 이렇게 들어오네? 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 포함해서 이 사회를 갖다가 불행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방송 PD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이 필요하지만 할 때 물질적 후원 외에 정말 이 사람한테 필요한 이 사람 인생에 필요한 어떤 후원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일회성 방송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방송이야 일회성으로 그치더라도 네. 그 이후에 이 뭐 후원금이 잘 쓰이는지 혹은 이 사람이 잘 살아가는지를 케어할 수 있는 어떤 단체든 그렇죠. 어떤 사람을 네, 그렇죠. 연계시켜주고 그까지가 이제 그 방송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한 그알 외전 첫 번째 시간 뭐 익히 알고 있는 사건들이긴 하지만 두 사건을 같이 놓고 봤을 때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선을 주셔가지고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알 외전이 이제 몇 편 더 이어질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몇몇 여러 사건을 두고 그 범죄 심리 메커니즘을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우리가 입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전혀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있는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흥미도 없고 되게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해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하는 그알 외전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 날카로운 분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